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세상을 뒤바꾼 전염병의 역사를 한 2주에 걸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데믹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인간과 함께한 이 전염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이 인간의 문명과 문화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도 문명 사회에서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에서 신약한 전염병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면 전염병이 없겠죠. 한 10,000m 거리두기를 하면 전염병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죠. 인구 밀도가 터무니없이 낮다거나 그런 경우엔 전염병이 확산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럽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거리 두기가 가능할 정도로 인구 밀도가 낮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한번 그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면 증오 문제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요.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또한 전염병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데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교육이 활발하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순간 감염병은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뒤에 이제 전염병, 감염병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전염병도 이 얼굴을 드러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사실상 전염병이 돌지를 않죠. 이 전염병의 역사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역시 팬데믹입니다. 이 모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팬과 사람을 뜻하는 데믹이 합쳐진 용어로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학자들은 이 팬데믹을 그리고 감염병, 전염병을 보고 이 강대국의 쇠퇴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강대국의 쇠퇴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원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감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이후엔 인구 급감에 따른 사회 변동과 권력 이동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종교, 문화, 예술, 가치관의 이 결을 바꿔놓고 또 경제와 무역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역사다 보니까 신석기 혁명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전염병이 출발한 시기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석기 시대라고 보셔도 되고요.
기원전 만년경부터 이 농경생활로의 전환, 목축 산업으로의 전환, 다시 말하면 자연을 단순히 활용해서 이용해서 자연에서 이 채집을 하거나 사냥을 하는 것 대신에 자연을 활용해서 농경을 하고 목축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도시가 나타나게 되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염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말라리아, 결핵, 나병, 인플루엔자, 천연주 등이 이 기간에 처음 나타나게 되죠. 바로 신석기 혁명 때문이죠. 당시에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메소포타미아나 그런 지역에서 이 전염병을 기록한 문건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여하튼 이 신석기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인류가 모여서 삶을 영위하게 되면서 그리고 주변 국가와 이제 뭐 농경만 해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자급자족 체제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전염병도 함께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전염병의 확산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도시와 연결하기 위한 무역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영역을 넓히기 위한 도시 간의 전쟁이 빈발하게 됩니다. 이 교역의 확대와 전쟁의 발발로 이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고도 문명 사회에서 인구를 감소시키고 기존 체제를 뒤흔든 이 전염병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연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30년에 고대 그리스의 소위 말하는 아테네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당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시기죠. 그거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 고대 서기 165년에 고대 로마에서 안토니우스 역병, 이 갈렌이라는 의사가 이 병의 징후에 대해서 기록한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이 갈렌의 역병이라고도 하는 이 역병이 이 고대 로마에 를 휩쓰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마르커스 쿠스 아우렐리우스, 즉 다시 말하면 오현제 시기의 마지막 팍스 로마나 시기의 마지막 이 황제였던 이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250년에 고대 로마에 키프로스 역병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470년, 71년에 고대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250년에 일어났던 이 키프로스 역병의 영향이 후유증이 상당히 커요. 로마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괴멸되다시피 한 그런 역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거의 220년 동안은 이 고대 로마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 시기 키프로스 역병 이후로는 계속해서 황희제탈전이 벌어지고 사회 혼란이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더 희한한 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이 기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로마가 멸망했느냐고 묻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250년에 이미 문을 닫았어야 될 뭐 그런 상황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541년에는 동로마 제국의 이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비잔틴 제국에서 유스티아누스 이 법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이 동로마 제국 황제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를 점령해서 이 로마 이전의 로마를 다시 말하면 게르만족에게 빼앗겼던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로 이 군제 개혁을 하고, 또 사실상 이 서로 이 게르만 지역으로 이제 침입해 들어가는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돌면서 그 고토 회복의 꿈은 좌절되게 되죠. 다음으로 이 11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541년부터 한 600년 정도 전염병이 거의 포착이 되질 않아요. 뭐 산발적으로 있긴 해요. 그렇지만 600년 동안 사실상 중세사회의 특징이 뭐죠? 이 폐쇄성이죠. 이 장원에 고립되어 사는 그러한 폐쇄성 때문에 이 전염병이 돌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이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군대가 동원되게 되었고, 그들이 귀환하는 와중에서 나병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1350년에 중세 도시가 이제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흑사병도 유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연표로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역병은 사실상 전쟁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65년부터 541년까지는 사실상 로마의 몰락과 관련된 역병들입니다. 이 11세기 이 나병과 1350년 흑사병은 이거는 전쟁이나 세태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유럽의 팽창과 관련된 이 전염병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제가 요거를 안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기원전 430년에 아테네 역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자 이제 시체를 화장하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텍스트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신 거는 일단 좀 필기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테네 역병을 잘 보여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포클라테스가 이 극을 상영했던 이 오이디피스 왕에서 잘 묘사되어 있죠. 물론 그거는 테베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 사실상 오이디푸스 왕이 초연했던 당시가 역병의 1차로 맹위를 떨친 기원전 429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테네 역병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멸망의 신, 그것은 무서운 역병이 되어 나라를 황폐하게 했으며 때문에 카드모스의 웅장한 저택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 텅 비었고 그와 반대로 저승은 비탄의 소리로 가득 찼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역병을 이 테베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삽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묘사가 아닐까 싶네요. 사실상 이 아테네 역병의 원인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전염병은 사실상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발병했던 것이죠. 이 육군이 강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아테네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주변의 항구인 피레두스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장벽으로 둘러싸게 되죠. 그 안에 주변 농촌 주민을 이주시킵니다. 사실상 초토화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벽 밖을 초토화해서 포위에 나선 스파르타 군대가 오래 버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농촌 이주민들을 이곳에 집결시켰던 것이죠. 이주민들은 이곳에 막집을 짓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판잣집을 짓고 이 덥고 숨막히는 공간에 밀집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실상 우무관리나 물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장티푸스로 의심되는 질병이 아테네 곳곳을 휩쓸게 됩니다. 이 질병은 아테네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법치주의의 약화와 이 종교적인 신념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한 아테네 지도자인 페리클레스가 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인들도 시체 소각 장면을 보면서 이 철군을 결항할 수밖에 없었죠. 이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그리스의 역사가죠. 이 사람은 이 아테네 역병을 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용케 살아났고요. 결국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가 묘사한 아테네 역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난해 초여름 역병이 갑자기 아테네를 덮쳤다. 이 역병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도, 지휘 고가를 막론하고 누구도 용서치 않았다. 지도자 페리클레스도 이 때문에 죽었고 무수한 아테네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겼다. 펠로폰네스 동맹과의 전쟁에서 초기에는 우세했던 아테네가 이 역병이 창궐한 뒤로는 급속히 전위와 전력을 상실했다. 그래요. 사실상 아테네 도시국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즉 10만 정도가 이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질병이었죠. 이러한 대전염병 팬데믹이 휩쓸고 간 자리엔 사실상 규범의 해체만이 남게 되었죠. 이 피해 규모도 엄청났지만 투키디데스의 묘사처럼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병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무질서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예전에는 외진 곳에서만 하던 짓거리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담하게 행해졌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간의 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모두가 하나같이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본 탓으로 신을 공경하거나 공경하지 않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살아서 재판을 받으리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도덕성의 이 상실을, 규범의 해체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아테네 몰락을 이 전염병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아테네 역병 때문에 민주주의 역시 후퇴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도자인 페리클레스가 사망했고요. 아테네는 다 이겨놓은 전쟁을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테네는 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황폐화되고요. 이 그리스 특유의 토론과 대화가 아닌 엄격한 법과 권위에 의한 주민 통제가 강화되고 시민이 아닌 외부 출신자에 대한 단속도 심해지게 됩니다. 사실상 자유로웠던 그리고 누구나 이 광장에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측면이 이 아테네 역병이 돌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고 결국은 아테네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있었던 것이 165년의 안토니우스 역병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뭐 이해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날개를 단 인간이 뭐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천사가 웬 칼을 휘두르면서요.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 역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잡아들이는 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죠. 사실상 이 역병은
시인의 징벌 때문이라고 그리스도교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진인 것 같아서, 그림인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병은요, 안토니우스 역병은 갈렌 역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의학사에서는 보통 천연두라고 이 질병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천연두는 훈족에 의해 서유럽으로 흘러든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훈족이 게르만족을 감염시켰고요. 게르만족이 로마인에게 감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죠. 서기 165년 메소포타미아로 출병을 갔던 로마군이 갑자기 회군하게 됩니다. 군영에 이 역병이 괴질이 돌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역병은 로마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15년 후에 이 사망자 수가 무려 500만 명에 달하게 되죠. 당시 그리스의 의사였던 갈렌의 이 설명으로 현대학자들은 이 역병이 천연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병 때문에 사망한 2명의 로마 황제 중 한 사람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병명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죠. 사실상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연주 시대와 팍스 로마나를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로마의 최고 전성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전염병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요, 이 키프로스 역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좀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잘렸네요. 위쪽에 성모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리고, 이 당시에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죠.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서 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 시기부터 이제 종말론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시체를 치우지를 못해서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이 거의 나뒹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너무 처참해서 일부만 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250년 키프로스 역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발병 초기에 이 질병으로 사망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역병에 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 키프로스 역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이 그리스를 거쳐 시리아를 지나 로마 제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날은 5,000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사회 분위기가
지금 같지 않겠죠. 지금은 뭐 사망자 수가 뭐 두세 명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뭐 5천 명 이상이 하루에 죽는 그래서 거래를 나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뭐 사회가 아주 뭐 절망적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확산 원인을 보면요, 여러 민족들이 여러 경로로 로마를 공격하던 무렵입니다. 이 시기 250년 이 무렵, 서기 250년 무렵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서서히 이제 종지부를 찍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주변부에 있던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반란도 일어나고 또 이 외적들의 침입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그 무렵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 전염병들이 확산되는 한 원인이 됩니다. 당시에 이 게르만, 갈리아, 그리고 파르티아, 메소포타미아가 이 로마를 공략해 들어오고 있었죠. 이 전파 영역을 보면요, 이 질병에 한 가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그 전까지 없었던. 어떤 점이냐면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 이전에 이 전염병들은 대부분 도시에서만 전염병이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 역병만큼은 농촌에서도 이 전염병으로 희생되는 자의 수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 도시 거주자들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 농촌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질병을 농촌에 전파한 것이죠. 농촌에도 심각하게 퍼져 식량 생산 부족을 야기했고요. 이 군영에도 퍼진 키프로스 역병은 로마 군대의 군병력 수급 부족이라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3세기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었고요. 이 키프로스 역병 이후 황제 쟁탈전이 가속화되면서 이 정치는 불안해지고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묵도하는, 어떻게 보면 예견하는 역병이 이 키프로스 역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41년에 있었던 유스티아누스 역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종교의 신부들이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린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스티아누스 역병은요, 이집트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이 전염병은 팔레스타인과 비잔틴 제국을 거쳐 지중해 전역으로 퍼진 질병이기도 하죠. 전염병이기도 하죠.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인 541년에 발생한 패스트 때문에 사실상 동로마 제국은 쇠망하게 됩니다. 동로마는 527년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가장 융성했으나 사실상 이 패스트로 당시 세계 인구의 26%인 5천만 명이 희생됐고요. 또 도시 세계적인 도시였던 비잔티노폴리스, 그리고
비잔틴이 사실상 인구의 40% 이상이 이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영토가 줄어드는 등 나라가 약해지게 되죠. 비잔틴 제국의 역사가인 어떤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하루 동안 1만 명이 사망하고 비잔틴 도시 거주자의 40% 이상이 사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동안 1만 명이 사망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공포감이 아마 엄청날 거예요. 지금 그런 질병이 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지금은 항생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맞아본 적은 없지만 백신이 있다니까 그건 다행한 일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몸으로 그것을 감염 질환을 극복해야지 됐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 이 질병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을 다시 합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파국을 일으키게 되죠. 이 기독교의 급속한 확산을 촉발시킨 이 종말론적 분위기를 이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몰고 온 사회적 영향이 사실상 이 종말론적 분위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세기에 십자군 원정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된 이 전염병 중에 하나인 나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나 유대인들이고요. 그들을 입으로 내뱉기가 좀 그러네요. 화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림들이지만 사실상 질병이 인간을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 증오심을 유발해서 자신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그냥 뒤집어 씌워서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11세기 나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에도 나올 만큼 이 나병의 역사는 아주 길죠. 그런데 왜 갑자기 11세기에 문제가 됐을까요? 이 11세기에는 십자군 전쟁 중 중동에서 이 강력한 나균이 유럽에 들어와 13세기까지 급속히 번지면서 사회 문제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만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특별 병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수용소라고 보는 게 더 맞죠. 수용소가 잇따라 설립하게 됩니다. 사실상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 한센병이라고 하죠. 의료 기술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이라기보다는 수용소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호스피스 혹은 호스피탈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온갖 용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수용소, 감호, 수도원, 수녀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의미가 이 호스피스나 호스피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순서대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인지가 이 사전 안에 아주 잘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단어를 찾을 때 이 다이어들이 있죠. 기간에 대한 다이어들이 있을 땐 이게 어떤 특정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도 불렸었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이제 그 단어를 기억을 하면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 제가 이게 지금 무슨 강의를 하고 있죠? 여하튼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고요. 이 11세기에 나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병의 원인도 모르고요.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머리가 텅 비죠. 원인도 몰라. 그 결과는 이제 나병이고요. 이유도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인간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육체가 기형화하는 마지막 단계의 증상 때문에 겁에 질린 사람들은 이 병을 도덕적으로 불경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이 천형이라고, 하늘이 내린 이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전염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무조건 두려워하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11, 12, 14세기까지 사람들은 나 환자를 사냥하듯이 수용소로 몰아넣거나 거리에서 확살했죠. 덤으로, 덤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는 것 같네요. 여기에 더해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이 시기에 증가하게 되죠. 십자군 원정의 부산물로 이 나병이 흘러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결국 이 증오 범죄를 낳아서 이 그림 속에도 이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어떤 질병에 대한 원인과 그 치료 방법을 모를 때 증오 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시의 발달이 가져온 재앙이었던 흑사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데카메론에 나오는 사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유럽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아주 무섭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죽음으로 몰았던, 어떻게 보면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1350년 흑사병이 돌게 됩니다. 검게
피부가 검해져서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1347년 처음 청거란 이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사실상 공포의 대상 중에 아주 이 흑사병은 제1순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40년대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2,500만 명, 거의 한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식으로 해도. 이때의 흑사병은 중국에서 시작해서 실크로드를 따라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최초의 흑사병 확산 이후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의 흑사병 발생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시기가 원나라 시기죠. 한참 교역이 왕성하게 실크로드에 소위 말하는 팍스 몽골리카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몽고의 지배 덕분이죠. 이 몽골을 통해서 쥐가 퍼뜨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몽골지만 쥐에도 국적이 있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 고려지도 거기에 가세했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쥐에도 국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고려와 몽골 원나라와의 관계로 봐서는 충분히 이 고려지도 이 합세해서 유럽으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의인법이 너무 심해서 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원나라에서 발원한 이 쥐가 이 원인이 돼서 2,500만이라는 엄청난 당시에 동양까지 치면 5천만이 넘었을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 이 흑사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흑사병에 대한 공포가 넓게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치사율이 100%라는 거예요. 치사율 100%면 아이고야, 한번 걸리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더더욱이나 그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데다가 환자가 이 검은 모습으로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에서 공포감이 확산됐을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서 나병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흑사병 자체에 대한 무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상당히 이 공포감을 훨씬 더 느끼게 되죠. 만약에 병의 원인과 징후예요. 그리고 치료법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 불치병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치유 가능성이 있고, 또 백신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10월달, 12월달 맞는다는데, 그 정도에 맞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치사율은 1%도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이 공포감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치사율 100%의 병의 원인도 몰라, 결과도 몰라, 징후도 몰라, 이게 뭔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그 병에 대한 공포감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당시 사람들도요, 이 흑사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의학자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논의를 해봐도 이 질병의 원인을 못 찾았지만 여하튼 이 연구를 거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그것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했죠. 대재앙을 맞은 유럽 각지에서는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대책이 마련됩니다. 파리 대학 의학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흑사병은 말이야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원인을 모르니까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반인들은 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스트가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에 의존해서 이 질병을 완화시키고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부패한 공기가 문제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강력한 향기를 내는 방향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방향제, 조향, 뭐 이러한 이 향을 내는 좋은 향을 생산하고 조제하는 역할을 약사들이 하게 돼요. 이 시기엔 나중에 이제 약학이랑 조향 쪽은 엄밀히 구분이 돼서 전문가 영역이 따로 구분돼 버렸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상 이 약사들이 이 조향업을 겸하게 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원인을 모르다 보니 이 중세 이래 차별받아온 이 유대인이나 문둥병자들이 흑사병을 유포시킨 당사자로 몰려 엉뚱한 피해가 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문고리에 독약을 발랐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확산되죠. 1349년에는 스트라스부르크에 2,000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고요. 1351년에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강범위한 습격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은요, 사실상 중세 봉건설제 사회를 밑으로부터 붕괴시킨 사건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봉건제는 소작농의 생산력에 이 기사와 귀족, 성직자 등의 계층이 기대어 사는 구조였습니다.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일할 사람이 없어지자 이 소작농들은 전처럼 주인에게 얽매여 농노로서 살려하지 않고 보수를 더 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당장 농사를 지을 일꾼이 부족하게 된 영주들은 이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노동력이 적게 드는 목축업을 하게 되면서 결국 1500년경 유럽에서는 봉토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제가 사라지게 되는 특징이 이 흑사병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장치나 기술 개발도 활발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환자 인쇄기는요,
인쇄업에서 이 노동력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 활판 인쇄술이라는 게 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죠. 이 자체를 다 하나하나 활판에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과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인쇄工노동자들의 시위는 다른 이 직공들 시위보다 더 가격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활자 인쇄기는 이 인쇄업에서 노동력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저렴하고 빠르게 유럽 전체로 퍼뜨리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개인주의의 발달과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실상 르네상스 시대를 촉발하는 계기도 바로 이 흑사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역사적 사례로 보아 이 전염병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한번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밑에도 제가 같은 내용인데 뭐 말 좀 약간 제가 지우지를 못했네요. 일단 그런데 어차피 실주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차가지를 드릴 수는 없어요. 뭐 다음 주 정도에 이 전체적으로 흑사병 이후에 콜레라, 인플루엔자, 뭐 큰 이 전염병들을 다 현대까지 살펴본 뒤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주차가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뭐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문은 안 오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한 3학기 정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수업, 처음에는 참 생소하게 느껴졌던 그 비대면 수업이 지금은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 곧 한 내년 정도에는 정상 수업이 가능하겠죠. 대면 수업이 가능하겠죠. 대면 결혼식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뭐 하와이 농장에 사진을 보고 뭐 그랬던 그때 무슨 대면 결혼식을 했느니 뭐 그런 내용을 본 적은 있지만 아주 생소한 말이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일상화돼서 참 그러네요.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좀 번역을 했던 책인데요. 이 향수의 기억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연사였던 파르종이 이 자기의 글을 이 기록을 남겼죠. 그거를 이제 저자가 발굴해서 이제 그 기억을 향수의 기억을 이제 집필하게 됩니다.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제 초기에 조양업, 조양사들이 약사 그룹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조양사로 이제 독립, 전문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다루는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장애인으로서, 이 조향사 장애인으로서 이제 영업 활동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뭐 입소문 마케팅법도 거기 나오고요. 그 시기에도 있더라고요. 입소문 마케팅.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또 그거를 입소문을 내고 또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미국의 이제 수출선을 대는 뭐 무역업도 이제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한 1840년대부터 1700한 80년대부터 이제 1800년대 초반까지 뭐 이 무역과 이 어떤 특정 산업의 이제 산업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2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길드에서 장인이 되는 장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장인이 돼서 뭐 이제 성공했구나. 그렇지만 이제 장인 자격증을 받고 난 뒤에 이 살벌한 생존 경쟁,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부는 사실은 조향업이나 아니면 향장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뭐 그 당시에 향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포마주라고 하죠. 크림 같은 거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또 자세히 나와 있고, 뭐 나름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일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3부 단절과 지속성 전부를 읽고서 다음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출판사 사장님에게 학생들에게 좀 싸게 좀 이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책이 품절이라고 하더군요. 책이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다시 찍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책이 안 팔린다. 뭐 그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구해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전자책으로 보니까 전자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3부 단절과 지속성은 사실상 프랑스 혁명, 그리고 이 사람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였기 때문에 당시 궁정 상황, 그리고 혁명 재판소에 끌려가서 이 혁명 재판을 받기도 하죠. 이 혁명 재판을 받게 되는 고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 드러난 이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요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한계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자료를 그대로 이걸 어떻게 써야지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이 복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적발이 되면 제가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자료를 구해다가 이 복붙해서 한 경우엔 이 30점, 이 30점인데 30점을 이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야 없죠.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만회하느라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이 총점에서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요, 4월 19일부터 LMS 과제란에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과제를 내면 몇 시간 만에 뚝딱 해서 그 뭐 책도 안 읽어봤을 것 같은데 뭐 여하튼 뚝딱 해서 그냥 휙 내버리는 친구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4월 19일 날 그 LMS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5월 12일 수요일 11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은요, A4 용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스타일을 좀 지정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제 좀 나이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눈이 좀 침침해지는 뭐 그런 시기라서 이 자잘한 글씨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눈 때문에. 글꼴은 맑은 고딕이었으면 좋겠고요. 글자 크기는 11 정도, 11포인트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간은 160%로 하죠. 이렇게 해서 5페이지 이내로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곳은 앞서 얘기한 바대로 LMS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기말고사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좀 고민이 깊어져요. 뭐 LMS를 통해서 시험을 보니까 거의 오픈북 분위기가 되죠. 제가 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상 서술형으로 내던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서술형으로 내거나 아니면 대체 과제로 또 해야지 될 것 같아요. LMS에서 가로넣기나 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객관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또 한 5월 12일 이후에 좀 생각이 정리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그리고 또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